자, 이렇게 아미노애시드 시퀀싱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유기화학적으로 이런 아미노애시드, 특히 트라이펩타이드나 데카펩타이드 이런 걸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합성을 하는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펩타이드 본드 신테시스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신테시스. 솔루션 페이지에서 보통 우리 실험실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아미노애시드 사이드 체인이 R2인 거하고 R1인 걸 두 개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펩타이드 본드, 에마이드 본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기 R2에 애시드하고만 반응을 하려고 하면 여기 아미노 그룹을 프로텍션 해야 됩니다. 그 주로 프로텍션 하는 리에이전트는 박앤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박투어를 씁니다. 그러면 아미노 그룹이 선택적으로 프로텍션을 돼서 뉴클리오필리시티가 없게 돼요. 그래서 카복실 애시드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사이드 체인이 R1인 거는 여기 애시드 그룹을 프로텍션하고 아미노 그룹하고 반응을 시키고 싶다면 애시드 그룹을 프로텍션 해야 되죠. 주로 이스트로 프로텍션 하는데, 이스트 프로텍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시드 컨디션에서 알코올 솔번트를 넣으시면 메틸 이스트로 프로텍션을 되죠. 두 개를 이제 커플링을 하는데, 커플링 리에이전트로 많이 쓰는 게 DCC입니다. 다이사이클로헥실 가보 다이이마이드의 약자인데, DCC를 쓰면 아민 그룹하고 애시드 그룹이 커플링이 돼요. 카복실리 애시드가 DCC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돼서 아미노 그룹이 치고 들어가서 에마이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됐죠. 그 다음에 아미노 그룹을 이 바학으로 프로텍션 되어 있는 걸 떼고 다시 연결시키고 싶으면 이 바학을 디프로텍션을 하면 됩니다. 그 주로 쓰는 리에이전트가 트라이플로로 아실릭 애시드 TFA를 쓰면 요게 아미노 그룹이 디프로텍션 돼서 프리 아미노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사이드 체인이 R3인 거하고 결합을 시키면 DCC 커플링을 하면 이렇게 트라이펩타이드가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여기에 TFA를 써서 디프로텍션 하고 아미노 그룹을 fourth 카복실리 애시드를 집어넣으면 테트라펩타이드 이렇게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합성하고 나면 여기 애시드를 처리하면, 애시드 하이드롤리시스를 하면 이 아미노 프리 아미노하고 카복실리 애시드가 나와서 원하는 트라이펩타이드, 테트라펩타이드, 데카펩타이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은 되게 에마이드 본드가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폴라해져요. 에마이드 본드가 되게 폴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컬럼하면은 되게 안 내려오고 분리가 힘듭니다. 이런 걸 분리가 힘든 걸 극복하기 위해서 펩타이드 신테시스를 쓰는데요. 솔리드 페이즈 펩타이드 신테시스는 이게 오토메이션을 해서 이미 기계에서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진이 메리필드가 개발해서 메리필드 솔리드 페이즈 펩타이드 신테시스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왼쪽에 이게 폴리스타일렌 비드의 동글동글한 구슬처럼 말려있는 폴리머입니다. 폴리스타일렌 폴리머예요. 거기에 펩타이드 본드를 요렇게 연결시켜서 여기 아미노 그룹하고 애시드의 아미노 그룹은 프로텍션이 되어 있죠. 바학이나 이런 걸로 프로텍션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커플링을 해요. DCC를 통해서 커플링을 하면 새로운 에마이드 본드가 결합됐겠죠. 다시 아미노 그룹을 디프로텍션해서 TFA를 통해서 디프로텍션이나 프리 아미노 그룹이 나오면 또 다른 아미노 애시드하고
계속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쭉쭉쭉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은 분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펩타이드 본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비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필트레이션을 하면 이게 비드의 펩타이드 본드로 비드에 붙은 것은 다 그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그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애시드를 넣고 커플링을 하고 또 워싱하고, 워싱에 반응하지 않은 아미노애시드는 쭉 나가기 때문에 펩타이드 본드가 형성된 것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오토메이션 할 수가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 메커니즘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애시드가 엔박 프로텍티드 아미노애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폴리스타일렌 피드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야 쉽게 분리가 되니까. 폴리스타일렌이 있는데 폴리머 동글동글한 비드에 이렇게 벤질 클로라이드로 되어 있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이스를 넣고 카복실레이트가 되죠. 거기에 벤질 클로라이드 비드하고 반응을 시키면 쉽게 반응을 하죠. 벤질 클로라이드라서 반응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복실레이트가 폴리머에 붙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를 반응하지 않는 R1 사이드 체인 가진 아미노애시드를 워싱하면 쑥 내려가고 폴리머 비드에 붙은 그만 쏙 얻을 수가 있죠. 거기를 DFA를 통해서 디프로텍션을 하면 프리 아미노 그룹으로 되어 있는 이런 오른쪽과 같은 폴리머 바운드 아미노 애시드를 얻을 수가 있죠. 여기에 DCC를 통해서 세컨드 아미노 애시드를 통해서 에마이드 결합을 하면 여기 아래쪽 중간처럼 다이펩타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응하지 않은 세컨드 아미노 애시드는 워싱하고 여기에 DMF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워싱을 하면 이 반응하지 않는 세컨드 아미노 애시드는 DMF에 높기 때문에 쑥 내려가고 폴리머 비드에 붙어 있는 것은 다 걸려 있죠. 위쪽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걸 다시 디프로텍션하고 TFA로 third 아미노 애시드를 집어넣어서 DCC 커플링을 하면 이렇게 트라이펩타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이트레이션 하면, 반복을 하면 다양한 이런 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죠. 마지막에 빼어내는 것은 폴리머에서 우리가 원하는 트라이펩타이드, 헥사펩타이드, 노나펩타이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떼어내는 것은 HF를 쓰면 HF 애시딕 하기 때문에 박도 디프로텍션 되고 여기 벤질 위치에 카복실레이트도 이렇게 쉽게 반응을 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폴리머의 펩타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틴 폴리펩타이드를 어떻게 우리가 구조가 어떤지 그런 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프로틴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이버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글로볼라 스트럭처를 가진 동글동글한 구조를 가진 거와 그 실처럼 기다란 파이버 스트럭처를 가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아미노애시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는 게 다른데 이 파이브러스 프로틴은 이웃끼리 하이드로전 본딩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어레인지먼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우리 실제 그 근육세포인 마이오신이나 콜라겐 스트럭처에서 많이 관찰돼요.
그 다음에 동그란 스페리컬 쉐입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는 엔자임 같은 구조에서 많이 관찰되는데, 이 동그랗기 때문에 바깥쪽은 하이드로필릭해서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야 펑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불러 프로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자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요. 엔자임은 바이오 캐탈리스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실제 작용하는 것은 무기 화합물들이 아닌 프로틴으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캐탈리스트로, 캐탈리스트가 그렇듯이 엔자임은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안정화시켜요. 그래서 대개의 सब스트레이트를 잘 프로덕트로 바꾸는데 1초에 1000번 정도 सब스트레이트를 바꿔요. 밀리세컨드 단위당 सब스트레이트 하나를 촉촉촉 바꾸는 그런 아주 efficient 캐탈리스트로 작용을 합니다. 알려져 있는 게 악시드 리덕테이즈, 트랜스퍼레이즈, 하이드롤레이즈, 라이에이즈, 아이소모레이즈, 라이게이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프로틴으로 이루어진 바이오 캐탈리스트입니다. 엔자임과 되게 비슷한데 코엔자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엔자임은 코팩트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고 화합물 सब스트레이트를 프로덕트로 바꾸는 게 엔자임이면 얘는 자기 자신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NAD나 FAD 이런 물질들은 하이드로전을 떼거나 그럴 때 관여를 하는데 그 관여를 하면서 하이드로전이 떼서 그걸 자기한테 받아들여서 NADH나 FADH가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바뀌면서 सब스트레이트를 악시데이션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코팩트, 코엔자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틴 스트럭처를 나누는 방법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코터너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는 그냥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 우리가 에드만 디그레이션이나 혹은 카복시 펩티데이즈를 통해서 시퀀싱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시퀀스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스트럭처는 이게 시퀀스가 같더라도 그 구조를 다르게 가지고 몸속에서 띄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알파 힐리컬 스트럭처 혹은 베라 플리티드 스트럭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어레인지먼트를 통해서 쭉 연결되는 베타 플리티드 스트럭처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세컨더리 스트럭처라고 하고, 터셔리 스트럭처는 3디멘셔널 스트럭처를 말하고 있는데, 하이드로필릭이나 하이드로포비시티에 따라서 이 3디멘셔널 스트럭처가 동글동글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구조가 5 스트럭처도 가질 수가 있죠. 그 3디멘셔널 스트럭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본드가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이루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하이드로젠 반딩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솔트 브릿지를 이루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3디멘셔널 스트럭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열을 하거나 pH를 낮추거나 이러면은 하이드로젠 반딩 이런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디내추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틴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쿼터너리 스트럭처는 이런 3디멘셔널 스트럭처 서브유닛이 결합돼서 새로운 큰 애그리게이션을 이루어서 실제 우리 몸속에서 작동을 하는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모글로빈이나 이런 구조를 자세히 보면 그 3디멘셔널 스트럭처가 모여서 4개의 알파2, 베라2
스트럭처가 모여서 코토닐 스트럭처를 이루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프로틴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챕터에서 우리가 유기화학자로서 아미노애시드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아미노애시드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펩타이드 본드를 실험실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펩타이드 시퀀싱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리피드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